박형준의 생각TV. 안녕하십니까, 박형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우리가 나라가 어떻게 흥하고 어떻게 망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각 나라별로 어떻게 해서 그 나라는 흥할 수 있었는가, 이런 걸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몇몇 나라를 얘기할 텐데, 오늘은 영국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영국은 현대 문명을 주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정말 19세기 해가 뜨고 19세기부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얘기가 있듯이 대영 제국을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했죠. 또 산업혁명과 민주주의 혁명을 사실 주도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그런 제국이 될 수 있었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국은 북해 쪽에 조그만 나라입니다. 뭐 큰 나라가 아니죠. 옛날에는 로마의 속국이었고요. 브리타니아라고 해서 그런 나라였고, 거기에는 겔트족의 한 집단이 주로 거주를 했던 곳입니다. 서기 495년 이후에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는데요. 그 뒤로는 이제 소위 앵글로색슨족이 지배를 하게 되죠. 앵글로색슨족이 오늘의 영국의 주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또 9세기 이후에는 바이킹 지배도 받기도 하고요. 또 바이킹 지배받은 이후에 노르만 왕조가 또 한동안 영국을 지배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이제 들었던 사자왕 리처드 1세가 사실 영국을 다시 앵글로색슨족의 나라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사에 기여한 것 중에 가장 그래도 상징적으로 하나의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마그나 카르타죠. 소위 대헌장이라고 하는 이 마그나 카르타는 영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있어서 소위 자유라고 하는 이념에 가장 기초를 놓은 것으로서 유명합니다. 근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이 마그나 카르타가 나오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조선이 그랬던 것처럼 이 영국도 이 왕권과 신권의 대립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특히 이제 귀족 사회의 힘이 다른 나라보다 강했기 때문에 이 왕과 이 귀족 사회의 갈등에서 귀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느냐, 이런 데에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출발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자유를 위한 권리를 최초로 선언한 그런 것으로서 의미를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한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는 서양 문명에서, 그것도 당신네 작은 섬에서 태어났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영국에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그나 카르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게 제일 중요한데요. 소위 왕의 전제에 대항하여 국민의 권리를 옹호했다. 이런,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왕이 갖고 있는 그 권력보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 더 우위에 있는 거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요. 그 하나의 징표로서 소위 평의회의 승인 없이 왕이 함부로 공과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소위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이후 근대 민주주의의 하나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이 마그나 카르타에서 성립이 되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유의 기초, 특히 소극적 자유의 출발로서 인신구속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신구속을 할 수 없고, 누구나
재판에 의하지 않고서는 구속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소위 그 근대적인 신체 자유의 또는 기본적인 법적 권리의 근거와 옥조로서 이 조항이 있었던 거죠. 그 뒤로 사실 그 영국은 이 자유라고 하는 이런 정신 이것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쭉 발전을 시켜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영국이 유럽의 역사를 주도했던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15세기, 16세기만 하더라도 포르투갈과 이 스페인이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영국이 사실 새롭게 부상되는 것은 무적 함대 스페인을 물리친 덕분이죠. 이 갤리온선이라 해서 그 무적 함대들이 이 영국을 침략을 했는데 영국의 그 함대들이 그 스페인 무적 함대의 전략에 말리지 않고 이 지구전을 펴면서 결국은 이 무적 함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 이후로 이 영국 배들이 갖고 있는 성능이 다시 한번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영국 배들이 그렇잖아요. 북해의 혹독한 물살이 아주 센 조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영국 배들이 굉장히 빠르고 또 민첩합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다른 나라 배들보다도 이 배 건조 기술이나 또 배의 어떤 역량에 있어서 상당한 뛰어남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어떤 그 함대와 이 배들을 기초로 해서 또 영국은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물리친 이후로 이 해군을 국가 군대로 딱 만들어서 아주 체계적으로 양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국은 해군의 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그 해군을 앞세워서 이 무역과 상업을 확장시키는 그런 어떤 전략을 취했죠. 그래서 스페인을 물리친 다음에 사실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이 되고 네덜란드와 영국이 또 이게 편을 먹고 명예혁명 이후에 네덜란드의 윌리엄 3세가 영국의 왕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네덜란드하고 영국은 뭐 싸움도 하지만은 상당히 친한 나라가 됐죠. 두 나라의 공통점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캐톨릭 지배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특징이 있고, 또 자유 무역을 중시했다는 특징이 있고, 또 발달한 함선과 이 배들을 통해서 전 세계 곳곳으로 이 무역을 했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영국 내에서도 이 시장이 곳곳에서 발달을 하고, 이 시장을 매개로 해서 상인들이 발달을 하고, 또 영국의 전통적인 영주나 지주 계급들이 오히려 이런 상인들로 변신을 하고 기업가들로 변신하는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영국의 이런 상업과 무역과 시장의 발달과 더불어서 영국이 오늘날 현대 문명을 주도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역시 명예혁명이죠. 마그나 카르타의 자유의 정신은 사실 이 명예혁명을 통해서 일정하게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명예혁명은 1688년에 이루어진 건데, 그걸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주의를 이루었다 그래서 그걸 명예혁명이라고 그러죠. 글로리어스 리볼루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갖는 의미는 이겁니다. 우선 그 이전에 절대주의 국가나 이런 어떤 왕이 지배하는 또는 교황이 지배하는 이런 기존의 국가들은 다 왕권이 제일 중요한 권력의 원천이었고, 또 국가는 굉장히 강한 국가를 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예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영국의 변화는 강한 국가보다는 약한 국가, 대신에 약한 시민사회가 아니라 강한 시민사회, 다시 말하면 사회가 국가보다 우위에 있고 또 개인의 자유가 우선하는 이런 체제의 원리를 국가의 원리로서
뿌리내리게 했다라는데 인류사에서의 문명사적 혁명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 자유의 기초로서 재산권을 확립을 했다는 게 이 명예혁명 전후를 해서 영국에서 일어난 대단히 중요한 변화죠. 이것은 바로 재산권을 보호해 줌으로써, 아시다시피 재산권이라는 것은 그게 있음으로 해서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해지고, 또 개인은 자신의 어떤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자신의 개인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그런 노력이 타인의 필요를 위한 생산을 촉진을 하기 때문에 그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공동체의 이익이 일정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장 경제의 독특한 특성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이 재산권을 확립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회 민주주의를 기본적으로 확립을 했습니다. 그 의회라고 하는 것은 전통으로 보면 결국 귀족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하들이 왕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던 게 의회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명예혁명 이후에 그 의회는 이런 소수 엘리트가 지배하던 의회에서 이 사회의 다원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의회로의 전환을 모색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죠. 그때 이미 토리나 휘그, 특히 이제 캐톨릭에 대한 입장을 둘러싸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휘그와 또 좀 온건한 입장을 취했던 토리는 뒤에 이제 보수당의 그 뿌리가 되는 것이고, 휘그는 자유당이나 이 노동당의 뿌리가 되는 것인데, 이런 토리와 휘그의 어떤 정파의 그 구분뿐만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사회의 요구들이 의회를 매개로 해서 국가 운영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형성이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한편으로 시장과 자유무역의 발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영국 사회를 크게 변화시키는 게 되지만, 그 기저에는 저는 제가 강좌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바입니다만은, 그 기저에는 바로 이 생각의 힘, 이 지식력, 지력의 혁신이라고 하는 게 뒷받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명예혁명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고, 시장이 확장될 수 있었고, 무역이 확대될 수 있었느냐, 그리고 그런 어떤 자유롭고 역동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했느냐, 그래서 번영을 추구하는 그 힘이 생겼느냐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 영국 사회 16세기, 17세기 일어났던 커다란 지력의 혁신, 그리고 이 생각의 힘이 크게 확장되는 이런 측면들을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천이 됐던 것은 역시 종교개혁입니다. 중세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폐쇄적이고, 또 딱딱한 교리를 강요를 하는 측면이 있었고, 또 중세 말기에 가면 면제부 같이 굉장히 타락하는 일들이, 또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결탁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은 게 있었죠. 사실은 루터 이후에 켈비니즘까지 이어지는 이 종교 개혁은 소위 프로테스탄티즘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이 사람들의 정신을 자유의 정신으로 개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스 베버가 이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밝힌 바처럼 프로테스탄티즘은 이 부를 축적하는 것 자체를 경원시하거나 그걸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한 결과로서 부를 축적하는 것, 또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게 다 그 기독교 자체에서 부여하는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소위 말해서 소명의식과 극면검약이라고 하는 이런 정신을 불어넣어 줬고, 이것은 과학에 대한 태도도 굉장히 크게 다르게 만들어졌죠. 이전에는 과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종교의 원리와 대립하는 것으로 봐서 그거를 굉장히 억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부터 시작해서 갈릴레오 이르기까지 다 이 종교 재판을 받고 뭐 그런 어떤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발표를 하면 종교적으로 억압할 생각만 했었는데, 이 프로테스탄티즘에서는 오히려 그 과학이야말로 과학적 발견이나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인간의 머리로 그 발견해낸 진리들이 기독교로부터 기독교에 배리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 배치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를 풍성하게 하고 융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보일과 같은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과학이 기독교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워지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프로테스탄티즘이 확산이 되고 영국이 국교회를 통해서 성공회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티즘을 받아들이고, 네덜란드도 프로테스탄티즘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어떤 그 분위기들이 소위 생각의 힘과 지력을 확산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어떤 과학적 에토스랄까요? 이런 것의 종교개혁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과학적 에토스의 영향도 있지만은, 그 당시 16세기, 17세기 영국에서는 소위 경험주의라고 하는, 또 그 경험주의의 바탕을 둔 귀납적인 사고, 다시 말하면 과학적인 이 검증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16세기, 17세기에 영국의 이런 새로운 어떤 경험주의와 과학적 사고를 중시하는, 또 이 합리적인 문제 인식을 중요시하는 사조들이 크게 확산이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토머스 홉스부터 시작해서 프란시스 베이컨, 존 로크, 아이작 뉴턴, 데이비드 휴me, 아담 스미스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사상적인 계보들이, 또는 과학적인 새로운 인식들이 다 서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 경험주의와 스코틀랜드 계몽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큰 흐름 속에 다 통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지력이,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과학적 인식과 그런 생각의 힘들이 사회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또 이런 걸 가능하게 해줬던 게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과 같은 굉장히 좋은 대학들의 존재였습니다. 그 대학들로부터 뭐 뉴턴도 케임브리지 출신이고요. 또 많은 과학자들이나 이 학자들이 케임브리지 출신들도 많고, 옥스퍼드 출신도 많고, 또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 에든버러 대학 출신이죠. 이런 어떤 좋은 대학들이 지식인 배출의 산실이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이 대학에만 머물러 있던 게 아니라 18세기 초에 이르면은 각종 언론들이 막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런던 저널 같은 경우에 1720년에 불과 10,000부밖에 발행이 안 됐는데 1800년대 초에는 1600만 부가 연간 발행될 정도로 언론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카페처럼 그 당시에 이제 커피하우스들이 이런 어떤 시민사회에서 사람들이 의식을 교류하고 새로운 어떤 생각의 힘들을 확산하는 그런 중요한 장이 되죠. 소위 커피하우스에서 신문도 돌려 읽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서로의 지적인 교류도 나누고, 이런 게 영국의 지식인 사회를 두텁게 만들고, 또 일반 당시 영국 남성의 문자 해독률이 한 80% 됐다고 그러는데요. 전반적인 어떤 의식을 고양을 시켰던 거죠. 이런 생각이 힘이 바탕이 되면서 학자와
기술자, 그러니까 대학과 그 기술자들의 어떤 지적 교류도 활성화되고요. 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의 수평적 소통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한 힘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계몽주의와 이 과학의 대중화가 이런 어떤 과정에서 굉장히 크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산업혁명은 바로 이런 그 배경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이런 어떤 과학적 사유 방식의 확산, 그리고 그 기술자들이 그 학자들하고 끊임없이 교류하는 이런 어떤 관계, 또 이 재산권을 중시하고 시장을 보호하고 확산하려고 하는 노력, 또 이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서 시민사회의 다원적인 요구를 법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힘의 확충,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촉진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산업혁명은 뭐 석탄과 증기기관 또는 화학물질, 특히 황산과 탄산나트륨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있음으로써 모든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런 어떤 새로운 발명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제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확산시키는 데는 역시 새로운 이 시장이 바탕이 된 분업과 전문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런 산업혁명의 힘을 크게 촉진시킬 수 있었던 이 제도의 힘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업의 출현과 확산입니다. 이 시장은요, 꼭 기업이 없어도 시장은 할 수 있죠. 뭐 그냥 개인 상인들끼리도 시장을 만들 수 있고, 자영 생산자들끼리도 그 시장을 만들 수 있지만, 시장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는 이유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특수한 조직이 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1830년대 회사법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는 시장과 결합한 최강 효율의 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도널드 코즈라는 경제학자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분이죠. 이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시장은 수평적인 교환의 체계지만 기업은 수직적인 지시 명령의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기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생산과 유통과 뭐 마케팅과 또는 이렇게 물류, 이런 것들이 전부 통합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거래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거고, 또 기업이 많은 사람들을 활용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지적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위이고, 그걸 통해서 제품의 혁신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또 이 전체적으로 생산력이 증대되는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어떤 1830년대 회사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업이 영국의 시장을 더 강하게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영국은 이 장자 상속제라는 게 독특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좀 기여를 합니다. 장자한테 재산을 좀 물려주니까 장자 아닌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열심히 이게 일도 배우고 또 뭐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도제들 가운데에서 상당수가 엘리트 지주가문 출신이었다 그래요. 또 영국에서 독특하게 발전한 이런 어떤 자유의 개념이 개인주의를 발전을 시켜서 그런 어떤 것이 시장의 발전을 더 도모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영국의 민주주의 명예혁명과 그리고 이 산업혁명의 결과는 영국을 19세기 1840년대에는 전 세계 공업 생산의 한 45%를 영국이 만들어낼 정도로 큰 나라로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 영국은 전 세계에 소위 말해서 제국주의를 확산을 하게 되죠. 이게 결국은 이게 뭐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이 제국주의를 확산하는 건데, 뭐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죠. 전쟁 없는 무역 없고 무역 없는 전쟁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제국주의를 그 확대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뭐 시장이 부족해서 영국이라는 조그만 시장에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갔다는 이론도 있고, 또는 그 나라의 자원을 싸게 얻기 위해서 갔다는 설도 있고, 또 이 식민지를 개척해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갔다는 설도 있고, 또 금융자본주의로 설명하는 그 논리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영국이 그 19세기 후반의 세계 최강국, 세계 최대의 제국으로서 식민지를 경영하는데, 대개 영국이 했던 식민지가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식민지가 1차 식민지와 2차 식민지, 1차 제국과 2차 제국이 있다 그러는데, 영국의 식민지들에 있어서의 공통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자치를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징이에요. 그래서 직접 지배를 강화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는데도 거기에 그 간 군인들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엄청난 군대가 가서 거기 상주를 하면서 거기 완전히 그 전 행정권을 영국이 직접 관리하는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상당한 자치를 허용하는 이런 방식이었고, 그 이전에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결국은 그 미국도 자치를 하다가 그 독립을 한 것이지만, 뭐 이런 어떤 그 영국 나름의 독특한 그 식민지 경영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영국의 제도와 문화를 그 나라에 이식하는 이런 어떤 식민지 경영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건 뭐 이 제국주의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 영국이 이런 큰 그 나라가 된 거, 북해의 조그만 나라가 이런 큰 제국으로까지 성장하는 데에는 결국 두 가지였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도의 힘과 그리고 생각의 힘, 이것이 영국을 세계 최대의 강국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제도라고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제도는 역시 시장 경제를 가장 잘 활용을 하고 그것의 역동성을 살리고, 또 그 시장 경제가 작동하도록 하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줬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이 생각의 힘이 영국을 세계 최대의 강국으로 19세기에 만들었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영국이 어떻게 현대 문명을 주도하게 되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다. 박형준의 생각TV.